정책 집행할 겁니다. 정책 집행. 자, 우리가 이 정책론은 어떤 걸 이야기했어요?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 문제. 우리나라만 해도 매일 신문에 쏟아지죠. 여러분, 이를테면 당연히 핸드폰으로 보겠지만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죠. 그렇죠? 그런 많은 문제를 국가가 다 해결할 수 없죠. 국가는 이 문제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만 해결되죠. 그래서 이 많은 문제가 어떻게 국가의 문제로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고 또는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논하는 게 정책 의제 설정이었죠. 그 다음 이제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저출산 문제가 있죠, 요즘. 저출산 문제가 이제 국가가 본격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어? A안 있고 B안 있고 여러 안건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뭐 해본다? 분석하고 결정해 본다. 그렇죠? 그래서 A안은 어떻게 세자녀 이상 나면 많은 이 세제 혜택도 주고 어떤 거 일정한 돈도 계속 지급해주고 이 A안이고 B안은 그런 것보다는 주택 안정을 위해서 신혼부부들 결혼하고 이러면 주택을 어느 정도 굉장히 반값이 공급한다든가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안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왜? 돈이란 게 제한되어 있는데 동시에 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 A안이 더 나을지 B안이 돈 들어간 것의 효과가 어느 정도 더 많을지 들어간 만큼 들어갔는데 결혼을 이 A안으로는 이를테면 똑같이 돈 들어갔는데 A안으로는 이를테면 5% 이 결혼율이 2% 증가했다. 근데 B안으로 해보니까 5% 그럼 B안을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다양한 분석 기법을 사용해서 뭐 해본다. 특히 비용 편입 분석을 해서 분석해보고 B안이 더 낫구나. 이렇게 정책 결정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렇게 정책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다루어 봤다. 그런데 이 분석같이 하는 것들이 주로 기본적으로 합리모형적인 거고 그렇게 정책 결정이 잘 안 일어나고 옛날에 했던 방식 약간 바꾼 것밖에 잘 안 되더라. 이게 점증모형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의 접근법에 대해서 봤었죠. 그 다음 이제 정해졌어. 자, 뭐 하기로 했어? 저출산 문제에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기로 했어. 결정했어. 그럼 뭐 해야 되겠어? 이걸 실제 집행해야 되겠죠. 근데 정책 집행은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중요하고 예민한 것들이. 그리고 주로 누가 담당하겠어? 실무자들이 주로 담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이런 게 있어서 자 한번 생각해봐. 이 국가에서 가난한 집 학생들에게 급식을 해주기로 했어. 급식을 해주기로 했어. 결정 괜찮죠? 가난한 집 아동들이 뭐하니까 배를 많이 고르니까 급식을 하기로 했어.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일 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 실제 현장에서 가난한 학생들 나눠주려고 하니까 누구도 손을 안 들어. 급식 먹으려고. 그러면 내가 손을 든 건 동시에 다른 애들은 낙인 찍혀주겠죠. 가난한 학생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정책 결정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니, 봐봐. 결정했잖아. 이거 괜찮잖아. 가난한 학생들을 대하는 괜찮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예측해보고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했단 말이야. 그래서 했는데 집행 과정에서 이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자, 학교 폭력 왕따가 많으니까 학생들에게
이 적성 검사를 먼저 했어. 좀 뭐 하려고? 어느 정도는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집행 과정에서 아주 예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어. 자, 이걸 하고 나서 선생님이, 자, 지금부터 부른 사람은 재검 받아야 돼. 적성 검사 다시 받아야 돼. 하고, 야, A, B, 이렇게 불러버리니까, A, B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제 성격이 이상한가? 굉장히 불쾌하겠죠. 학생들 뭐 하자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자고 한 것이 아예 정신을 더 황폐화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집행이라는 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다루는 것들은 정책 집행의 문제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중요하게 역시 잘 다뤄야 된다. 그런데 정책학 처음에서는 이 정책 집행을 별로 고려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런지는 뒤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거기 정책 집행에 의의했으니까 정책 정의에서 보니까 정책의 내용을 실현한다는 것의 핵심은 정책 수단을 실현하는 것이 정책 집행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정책 집행의 특징, 정책 집행과는 정치적, 동태적 과정이고 결정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 역시 또 다른 의사결정 과정이다. 그렇죠? 그렇죠? 자, 선생님들 생각해보면 여기 집행을 하려고 해. 집행을 하려고 할 때 가난한 학생들에게 급식을 나눠주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나눠줘야 될지 우리가 또 의사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선생님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사적인 거 물어봤어요. 죄송한데. 여자친구를 사귈 때, 막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었겠죠? 목적. 마치 여기 의사결정한 것처럼 정책 결정한 거 그런 정책을 했어.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썼어? 어떤 수단을? 아, 좋아요. 제가 그냥 할게요. 요즘 음악 CD 주는 거 없죠? 음악 CD를 그럼 뭘로 주죠? 됐습니다. 음악 CD를 줄 건지, 옛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꽃다발을 줄 건지, 그렇죠? 고백할 때 뭘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사귀기 위해서, 사귈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음악 CD를 주더라도 이걸 뭘로 줄 건지, 힙합으로 할 건지, 뭡니까? 발라드로 할 건지, 여러 가지, 댄스로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뭐가 된다? 의사결정,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러면 거기 특징에서 4번, 결정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 역시 또 다른 의사결정 과정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상대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이 되겠죠? 그렇죠? 구체화될 수 있겠다. 그 다음, 결정 과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에서 담당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현장의 공무원들이 많이 집행을 하죠? 자, 지난번에 코로나 보조금 같은 경우도 실제로 누가 그걸 집행합니까? 그건 전산화해서 바로 했지만, 만약 이게 옛날 같으면 다 공무원들이 가서 집행해야 되겠죠? 여기서도 공무원들이, 이를테면 이제 지방에서 할 때는 다 무슨 카드 나눠줬어? 지역카드 나눠주러 다 다녔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에서 담당한다. 그 다음 결정 과정에 비해 참여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 326페이지 보니까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것의 정책 결정하고 정책 집행의 공통점하고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
그래서 거기 공통점이 어떤 것이 공통점입니까? 가본 보니까 자, 정책 집행활동이 실질적으로 정책 내용을 확장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고, 나번 본질적으로 의사결정이라는 점 이해됐죠? 아까? 결정적으로 하더라도 계속적인 의사결정하고 있죠? 정책 결정만이 아니라 집행활동도 정치적 성격을 많이 띈다. 그쵸? 자, 집행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도 정치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우리가 무상급식을 할 건지, 보편적으로 할 건지, 선별적으로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정하고 이걸 집행할 때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성격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집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다음 차이성. 기본적인 방향은 정책 결정 단계에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집행 단계에서, 뭐 이건 다 알겠고, 그다음 답안도 중요한데, 정책 집행이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슨 성격이 더 강해? 기술적 성격이 더 강하다 이 말이죠. 이제 담당 주체면에서 보면 뭐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 주로 이제 정치인, 공무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정책 결정이고, 우리가 일선 관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집행이겠죠. 자, 아까 거기 장관, 그 다음 차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주로, 이런 사람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건 뭡니까? 정책 결정이고, 우리가 일선 관료들, 구청에 있는 직원 같은 경우는 주로 뭐 하겠어? 집행을 하겠죠. 그렇죠?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는 다 상대적이다. 그렇죠? 아니, 구청에서도 당연히 어떤 것을 할 건지, 구청에 있는 사업 중에 어떤 걸 할 건지 정할 수 있어, 없어? 그럼 그건 정책 결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정책 집행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정책 집행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 자, 정책 집행자와 정책 결정자의 관계,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328페이지, 이걸 정책 집행의 유형이라고 그래서 나카무라하고 스모르드, 그쵸? 자, 이거 정책 집행의 유형인데, 이건 사실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 정책 결정자하고 정책 집행자의 관계를 의미한다. 자, 여기 한번 봐봐. 그냥 아주 간단해요, 쌤. 이거 외워야 됩니다. 고지, 협, 재, 관. 이렇게 외우고, 여기가 정책 결정자, 여기가 정책 집행자, 이렇게 나누고, 자, 고전적 기술관료형은 어떠냐면 권한이 누구에게 되게 많아. 결정자가 대부분 권한 행사하고 집행자는 거의 권한 행사가 제약돼 있어. 그러니까 정책 결정이 정해준 대로 뭐 한다? 하는 게. 정책 결정자가 장관이나 차관들이 정해준 대로 일선 관료들은 그대로 하도록 할 경우를 우리가 고전적 기술 관료다. 자, 이런 유형들을 고전적 기술 관료라고 그러고, 만약에 거기 있는 지시적인 것은, 거기 있는 것 지시적 유형은 이것보다는 커. 그렇지만 여전히 정책 결정자가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 그럼 협상형은 말 그대로 똑같아. 뭐하고 정책 결정자하고 집행자하고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건 무엇에 해당돼? 협상형.
자, 거기 재량적 기업가형은, 자, 협상형 말고, 미안해. 재량적 실험가형. 실험가형은 이번엔 누가 더 많은가? 집행자가 더 많은가? 집행자. 그 다음, 관료적, 거기, 자, 여기 재량적 실험자형이라고 했고, 관료적 기업가형은 누가? 그냥 거의 결정자는 권한이었고, 집행자가 권한을 많이 갖는가. 이건 관료적 기업가형이라고 그래.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는 누구하고 관계를 이야기한다. 결정자하고 집행자하고 관계. 예를 하나 딱 들어볼까요? 미국 CIA, FBI인가? CIA 후보국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주 거기에 평생 뼈를 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를테면 뭐 이 거기는 국토 무슨 장관인데 그 장관이 힘을 못 펴,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은 정책 결정자잖아. 그러면 이 국장이 거의 대부분 뭐 한다면 권한이 굉장히 커. 그러니까 그 사람 정책 집행에서 그 사람이 뭐해? 장관을 설득해. 이렇게 합시다. 장관들은 뭐 완전히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 이런 경우를 우리가 관료적 기업가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뭐합니까? 고전적 뭡니까? 기술관료형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거의 정책 결정자가 해라는 대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공무원들이 뭔만 하면 맨날 하위직 공무원들 뭐 한다면 책임져라고 그런다고 하면 공무원들을 책임지고 싶어 하는 주죠. 자, 만약에 이번에 이 용산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고위직 책임지는 거 거의 못 봤잖아. 거의 하위직에다 맡겨버려. 그러면 하위직은 미쳐서 자기가 재량껏 하겠어? 아니면 시킨 대로만 하겠어? 방어해야지. 내가 방어해야지. 내가 재량을 폈다고 왜 그거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냐? 자기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하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고전적 기술 관련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시험에는 굉장히 잘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거기 표를 좀 정리해봤으니까 보시면 88페이지, 요약지 88페이지. 거기 요약지 88페이지 보니까 정리 좀 해놨죠. 그래서 그걸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된 걸로. 그 다음 우리 쌤은 이걸로 보셨는데, 이거. 오늘 나눠드린 거. 프린트물. 쌤 프린트물 안 가져가셨나요? 프린트물. 거기 1페이지 나와 있죠. 나카무라 스모루 정책 집행자 유형, 집행자와 결정, 여기 프린트물. 맞아요. 이거. 그래서 거기 고전적 기술가형, 지시적, 협상적, 재량적 실험형, 관료적 기획강형 해서 우리가 일단 이거 외울 때 고지협재관, 이건 임용한 사람, 공무원 임용 시험 본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이걸 문제로 낼 때는 말로 문제를 내요. 말로. 그렇죠?
그래서 고전적 기술가형은 거의 어떻습니까? 정책 결정자가 명확한 정책 목표까지 설정해. 집행자에게는 뭘 준다? 기술적 재량만 부여해요. 기술적 재량. 그렇죠? 그다음 거기 보니까 결정자의 권한이 가장 큰 유형이고 결정자가 정책 과정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성공 사례는 달 착륙. 그렇죠? 달 착륙할 때 거의 정책 결정자가 거의 대부분 했고 기술적 재량만 집행자가 갖고 있었고 실패 사례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는 실패했어요. 실패. 그다음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 결정자가 목표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자는 목표에 따르는데 결정자가 어떤 목표를 정합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자는 뭐 한다? 행정적 재량. 자, 여기 이제 집행자 중심으로 외우면 여기는 기술적 재량이었습니다. 여기는 이 기술적 재량 플러스 어떤 것까지? 행정적 재량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곧 나오는 오클랜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협상형은 거기 정책 결정자가 정책 목표를 결정하고 그러나 집행자가 꼭 동의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목표와 수단을 뭐 한다? 협상한다는 거죠. 목표와 수단을 협상한다.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된다? 그렇죠. 둘 다 권한은 거의 똑같다. 협상에서 결정되니까. 그래서 1962년 대통령 철광회상. 자, 그건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 재량적 실험형은 정책 결정자가 지식 부족하니까 자, 여기는 명확한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기는 구체적 목표. 여기는 협상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무엇에 의해서 한다? 거기 있는 것처럼 재량적 실험가형은 추상적인 목표. 그럼 구체적 목표는 누가 정해간다는 말이에요? 집행자가 정한다. 그렇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를테면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하자 이 정도로만. 고속도로 건설. 그럼 실제로 어떻게 고속도로 뭘로 할 거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 정하고 하는 것은 뭐다? 집행자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 집행자들에게 뭘 위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협상이고 여기 봅시다. 기술적 재량, 행정적 재량. 행정적 재량 여기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다음 여기는 협상. 여기는 무슨 재량이라고요? 광범위한 재량. 광범위. 이거 외워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로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로 구분하도록 광범위한 재량. 그다음 관료적 기업가형은 누가 목표를 수립해버려 이제. 추상적 목표까지는 그래도 결정자가 있었죠 여기서는. 근데 관료적 기업가형은 누가 목표를 수립합니까? 그렇죠. 집행자가 해버려요. 집행자. 그 다음 결정자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고 거기 4번에 보면 후보 FBI 국장 나와 있죠. 집행자는 결정자와 교섭하여 목표 달성 수단을 확보한다. 집행자의 권한이 가장 큰 유형. 평가는 나중에 이 정책 평가할 때 할 거니까 놔두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책으로 좀 돌아와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미 공부되어 있는 부분인데 331페이지 보면 정책의 유형에 따른 집행에서 우리가 정책 유형 구분할 때 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 리플라이와 플랭클린이 있었죠. 자, 생각해봐. 로이는 정책의 유형은 뭘 결정한다? 정책 결정을 결정한다. 리플라이와 프랭클린은 정책의 유형은 뭘 결정한다?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책 집행이니까 이 부분이 나올 만하겠죠. 그럴 때 분배 정책은 뭘로 할 수 있어? 표준 운영 절차 SOP로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집행이 쉽단 말이야, 어렵단 말이야? 비교적 쉽다는 말이야, 분배는. 그렇죠? 그런데 한 장 넘기면 보호적 규제 정책은, 자, 보호적 규제, 특히 보호적 규제 정책부터는 분배보다는 어렵죠. 그 다음 재분배 정책은 특히 더 어렵다고 되어 있죠. 뭘 세울 수 없다? SOP를 할 수 없죠. 표준 운영 절차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죠. 자, 됐습니다. 그 정도 해보시고. 자, 332OX 풀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했으니까. 1번, 나카무라와 스모우르드가 제시한 지시적 위임자형, 관료적 기업가형, 협상가형, 재량적 실험가형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정책 집행자의 유형은 고지, 협재, 관료적 기업가형. 그쵸? 그 다음 2번, 나카무라와 스모우르가 분류한 정책 집행의 유형에서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 결정자가 정책 집행자를 엄격히 통제하여, 맞죠? 여기니까 집행자가 정책 내용을 충실히 집행하는 유형이다. 나카무라와 스모우르가 분류한 정책 집행 유형에서 협상자형은 정책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양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죠, 합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에서 협상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기술자형과 지적 유임가형과 차이점을 갖는다. 4. 나카무라와 스모우르가 분류한 정책 집행 유형에서 재량적 시험가형으로는 정부가 암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특별한 질병 해결을 위한 연구를 국립보건기구나 의과대학에 의뢰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이것만 의뢰해놨으니까 구체적으로는 누가 정하겠어? 실제로 거기에 있는 국립보건기구의 소속 사람들이나 관료들이나 거기 의과대학에 있는 교수들, 이 사람들이 정하겠죠. 의과대학에 있는 그 정책 집행자들이 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량적 실험가형이 됩니다. 5번, 나카무라와 스모우르가 분류한 정책 집행 유형에서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보, 기술 등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정책 결정자들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있는 정책 목표를 정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추상적, 재량적 시험가형. 그렇죠? 관료적 기업가형은 아예 추상적인 게 아니라 목표를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 집행자가. 그렇죠? 그래서 5번은 관료적 기업가형이나 재량적 실험가형이다. 이렇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문제를 내기도 해요. 6번은 X고 7번도 X고 8번이 O인데 거기는 그렇게 안 돼 있죠. 6번 X, 7번 X, 8번 O, 9번 X. 이제부터 읽어보고 한번 답을 써보셔야 되는데 6번, 나카무라와 스모우르가 분류한 정책 집행의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에서 정책 집행자는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 과정을 지배하며 정책 결정자는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어디라고 그랬어? 광범위한 재량권. 재량적 실험가형이라고 그랬죠. 7번, 나카무라와 스모우르가 분류한 정책 집행의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 결정자가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만 정책 집행자자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정적 권한은 뭐라고 그랬어? 지시적 유임가. 그쵸? 지시적 유임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8번, 나카무라와 스모우르가 분류한 정책 집행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에서 정책 집행자는 자신의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책 목표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단 확보를 위해서 협상한다고 그랬죠. 자, 다시 이거 구분해야 돼. 협상이란 말이 물론
중요한 협상이란 말은 두 군데 나옵니다. 협상이란 말은 목표와 수단을 협상한다. 협상가형. 목표와 수단을 협상가형. 그 다음 관료적 기업가형에서도 뭘 한다. 목표를 누가 정하고 집행자가 정하고 수단을 누구랑 협상을 해. 결정자. 완전히 집행자 위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 좀 잘 구분하셔. 협상은 두 번 나오는데 여기 협상하고 여기 협상은 여기 협상하고 여기 협상은 다른 말입니다. 자, 여기 협상은 목표와 수단을 다 협상하는 거고 여기 협상은 집행자가 목표는 정해놓고 수단만 뭐 한다? 설득하는 거죠. 결정자하고 협상한다. 자, 9번은 뭘까요? 9번은 선생님 9번 읽어봅시다. 9번은 무슨 형입니까? 정책 결정과 집행은 어깨가 분리되면 정책 집행자는 정책 결정자가 결정한 점 충실히 집행한다. 충실히 집행한다. 충실히 집행하는 것은 고전적 기술관료형이라고 그랬죠. 10번은 선생님, 10번. 10번은 관료적 기업. 그쵸? 관료적 기업가요. 자, 여기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럼 고전적 기술가형은 결정자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집행자는 기술적 재량이 있습니다. 지시적 위임가형은 자, 여기까지도 결정자는 구체적 목표를 세워서 제시해줘요. 그 다음 우리가 행정적 재량을 갖습니다. 집행자는. 그 다음 협상가형은 목표와 수단을 다 뭡니까? 둘이 협상해서 정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자, 재량적 실용가형은 추상적인 목표는 누가 정하고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 구체, 협상, 추상 이렇게 내려가죠. 누가 정한다? 결정자가. 그 다음 집행자는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 그랬죠. 관료적 기업가형은 누가 목표를 정한다? 집행자가. 그럼 정책 수단은 정책 결정자하고 협상한다. 또는 설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여기 협상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여기는 협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목표와 수단을 둘 다 누구랑 결정자하고 집행자가 협상한다면 자, 여기는 누구만, 뭔만? 정책 수단만 협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는 그래도 한 4, 5년에 한 번씩 꼭 나옵니다. 근데 뭐만 외워두면 돼? 고지협지간하고 여기 기술적, 행정적, 광범위한, 협상, 광범위한 재량. 그렇죠? 그 다음 여기는 그냥 목표까지도 세우고 수단만 협상한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여기는 결정자 역할은 명확한 목표, 이 명확한 목표고 통제하는 거죠. 여기는 구체적 목표, 여기도 역시 통제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협상하는 부분, 여기는 추상적 목표. 여기는 목표조차 누구가 정하는가? 집행자가. 이해됐어요?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시험 보기 전에 한번 꼭 보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시험 보기 전에 꼭 보셔야 됩니다. 시험 보기 전에 꼭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카무라 스모드의 정책 집행의 유형. 그래서 여기는 고지협재간 이거 내우셔야 된다. 이쪽으로 갈수록 집행자의 권한이 커진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정책 집행이니까 집행자가 여기서는 주인공이죠. 여기서는 결정자가 주인공이고 여기서는 집행자니까 집행자 위주로 주로 보면 된다. 자, 이제 또 거의 이제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집행에 대한 이론.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근에 조금 나오는 부분이니까 집행에 대한 이론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다 끝나요. 여기 집행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